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무총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28일이죠. 28일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가 됩니다. 881일째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원래 힘이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민주화 이후라고 하면 노태우 정부 이후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뭐 오늘 바뀌지 않는 한 그런 기록을 세우는 건데 오늘 바뀌더라도 하긴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최장수 국무총리는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의 김황식 국무총리였습니다. 880일. 근데 이제 내일이 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881일째 국무총리가 돼서 민주화 이후 최장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화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최장수 국무총리는 정일권 씨였습니다. 정일권. 1964년 5월 달에 국무총리에 취임을 해서 무려 6년 7개월이 넘게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최규하 국무총리.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승진해서 대통령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선출로 된 건 아니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을. 그 외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가 된 사람도 있고 시도를 한 사람도 있죠. 그걸 간단하게 우선 살펴보면 실제 후보가 됐던 사람, 뭐 대표적인 사람이 JP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회창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까지 됐었죠. 후보까지.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하거나 준비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박태준, 고건, 정운찬, 이한동, 이홍구, 이수성 이런 정도가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사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있죠. 준비 중인 사람. 그런데 이 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은 고건 전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탄핵당한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출신들은 한 번도 선출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낙연 현 국무총리는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이제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를 넣어서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면 1위 또는 2위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황교안 대표가 1위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낙연 총리가 1위로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낙연 총리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최장수 총리가 되는 이낙연 총리 앞날은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겠죠. 우선 언제까지 총리를 할 것이냐. 근데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아마 이낙연 총리를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의 이해찬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당내외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 여기저기 가서 연설하는 거 보셨겠지만 우선 구설이 많습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에 구설이 많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이 선거를 지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표를 갑자기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마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자리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빼지 않을까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가서 지역구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우선 시점은 아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선거법,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될 것입니다. 선거법이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처리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거나 아마 그 즈음에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러나게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역구냐 아니면 비례대표냐,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역구, 그렇게 되면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 지역구를 맡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호남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아마 서울에 지역구 출마를 한다 그러면 뭐 종로나 뭐 이런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하라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낙연 총리 당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5일 되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보다는, 그리고 이제 다른데 지원 유세나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걸 고려한다면 아마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비례대표가 되면 당연히 뭐 당선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지지율 1위라고 그랬죠. 대권 후보군 중에서. 근데 2022년에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발탁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원래 2003년에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이제 뛰쳐나오면서,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 뛰쳐나오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 이낙연 의원이요, 당시에 의원이 있었는데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친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노의 로열티, 충성도, 이렇게 보면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친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우리당 따라 나오지 않았죠. 열린우리당으로 따라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 새천년 민주당에 그냥 있었죠. 이런 점으로 봐도 지금 뭐 친문이라는 거는 결국 친노의 그 확대 정보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압도적인 만약에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였을 때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뭐 황교안 대표랑 뭐 1, 2위를 다투는 정도라고 하면 절대 이낙연 국무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투표를 해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낙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인의 자생력을 가지고 대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들이 압도적 다수죠. 비문 세력들은 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후계자가 안 될 텐데, 친문 세력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있다. 그게 누구냐? 그건 뭐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을 텐데, 이번 이 와중에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탈락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니고,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꼽는 것이 결국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아니면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아니면 뭐 김두관 의원이나 김부겸 의원 정도 될 텐데, 김부겸 의원도 친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나 아니면 김경수 지사나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지금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이낙연 국무총리의 2020년 대권 도전 여부, 이것은 아마도 본인의 자력으로 도전하기 전에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선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세력을 확보해 놓으려고 할 텐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친문 친정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려고 삼철 중에 하나인 양정철 씨를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 설령 민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자기 세력을, 좌파 세력을 민주당 내에서 다수 당선시키기는 불가능이다.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당선을 시켜야 사실은 본인이 2022년에 뭔가 뜻을 펼 그런 발판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 분위기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겨우 아마 본인과 가까운 몇몇 사람 정도를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포진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면, 내년 총선을 거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마 무슨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때까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성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나면 아마도 이 대선 잠룡들이 이제 꿈틀거릴 텐데, 그 국면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위상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친문들 때문에, 친문 세력들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대거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친문 세력들은 이제 바로 문재인 이후를 노리고 각계약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친문 세력들에 치여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 이제 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생리죠. 그리고 그게 미래 권력의 힘입니다. 근데 미래 권력이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쏠릴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정치부 기자 해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느낌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로서 최장수 총리가 되지만, 총리 출신들이 갖는 여러 가지 운명, 그거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어떠냐?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도 위기가 몇 차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 위기라는 것은 곧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대세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그 대세 하락을 자기 몫으로 지금 챙겨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챙겨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이 몫을 챙기지 못할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인가요? 그 사람이 무슨
NSC에서 뭐 계엄 문건에 황교안 대표가 뭐 연루돼 있다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 저런 식의 문건 앞으로 여러 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도 뭐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가짜 문건도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 돌파 여부가 황교안 대표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이 문제는 뭐 앞으로 별도로 또 여러 번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다루되 여하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앞날도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현재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언행을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